우리 사회 핵심 정치 현안들을 꿰뚫어보는 시간이죠. 장윤선의 이슈 토크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모신 초대 손님은 여러분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실 분인데요.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가소롭다는 듯이. 아니요, 네? 너무 뭐 이렇게, 오랜만에 왜 뵈니까 이렇게 막 표정이 기분이 떨떠름한 표정. 예, 떨떠름하네요. 왜 떨떠름해요? 예. 왜? 아니 너무 오랜만이라 그러게요. 우리 예. 언제 봤죠? 가볍게 차나 한잔 하자고 하더니 이렇게 예, 아주 막 그 예. 조명빨 있는 예, 데다가 그러네요. 사람을 낯설고. 세워놓고 이럴 줄 알았으면 옷이라도 좀 그니까요. 똑바로 입고 올 자전거 걸. 타다 그냥 바로 와가지고 본의 아니게 예. 아니 제주에서는 언제 왔어요? 제주도에서 지난주 월요일에 올라왔어요. 그럼 제주에서 낚시 생활을 청산하고 서울로 온 거예요? 이거 뭐 예, 막 얼굴 벌레가 왔다 갔다 팔이 하는? 붙었어요. 이 탁현민 비서관이 우리 사이의 초장부터 핵심 정치 현안을 꿰뚫어보는데 꿰뚫어보는 파리가 앉았네요. 계속 장난할 거예요? 아니, 큰일 났네. 이거 예. 김어준의 뉴스공장 아니거든요. 정중하게. 예. 무거운 프로그램이군요. 네, 좀 이렇게 원래 중책을 맡다가 나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시기에 탁현민 의전 비서관이 그동안 보여주셨던 행업들이 엄청 크기 때문에 여기서 파리 얘기하고 벌레 얘기하고 이런 사람들이 정말 의외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다시 돌아가서 예, 하세요. 되게 시종일관 못마땅하네. 아니 재밌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진지하게 해야 되나요? 내가 컨셉을 잘 몰라서. 컨셉은 진지 반 재미있게 반. 그런가요? 재미가 훨씬 더 중요한 예. 프로긴 해요. 알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정말 많았어요. 그동안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저는 탁현민 비서관을 알고 지냈기 때문에 거의 30년 가까이 됐죠. 30년 됐죠. 그 유명한 40년, 30년 지기가 되는 건가요? 근데 이제 그 청와대에 계실 때 제가 초반에만 좀 뵙고 그 사이에 외국에 갔다가 네, 오느라고 공간이 굉장히 길게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여간 북경에서 늘 보고 있었어요. 뭘 하고 있는지. 네, 가끔 문자 네, 보내셨잖아요. 문자도 보내고 잘해라, 열심히 해라 이렇게 얘기도 했는데 그 청와대 나온 지 벌써 한 넉 달. 5월 13일에 나왔으니까요. 5월 아니, 13일이 공식적인 업무의 마지막 날이었으니까. 이제 얼추 넉 달이네요. 예, 진짜? 그렇죠. 네. 그 정도 되네요. 예.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주로 뭘 한 거예요? 제주도에서는 주로 생업은 낚시, 부업은 운동 그렇게 지냈죠. 운동? 예. 선수 제가 운동을 좀 많이 못했어요. 청와대에 있을 때 예. 계속 아프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사실 뭐 지금도 약간 뭐 구석구석 안 좋은 곳이 많은데 어디가 아파요? 저희 보시는 분들 간에 의사 많을 거예요. 아 그래요? 위와 장이 무척 심각한 수준입니다. 예. 그래요? 소화 잘 그래서 안 되고? 뭐 그 정도 수준은 조금 넘어가지고 그래서 하여튼 운동 열심히 하고 틈틈이 낚시하고 뭐 캠핑도 하고 그동안 못했던 것들 몰아서 한 4개월 정도 했죠. 제주에 그러면 가족들 같이 내려가 있어요? 아니면 아이가 학교 다니고 있기 때문에 네. 여름방학 때 좀 내려와 있었고 나머지 시간은 주로 혼자 있거나 아니면 이제 제가 제주도 내려가 있으니까 그동안 알던 분들이 제주도 놀러 오면서 틈틈이 들리기도 하고 근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손님 치르기 좀 바빴던 것도 정말이에요? 있죠. 예. 아니 저는 혼자서 좀 고즈넉하게 생각하면서 책도 쓰고 뭐 이럴 줄 일주일에 한 알았더니 2, 3일 정도? 혼자 있어요. 예, 그리고 나머지는 계속? 항상 누군가가 있거나 네.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아, 그래도 꽤 재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좀 잘 못 만났던 사람들 뭐 이런 분들 뭐 전직 청와대 분들 그렇죠. 이제 이젠 다 분들이- 전직이 됐죠. 제가 네, 아는 분들은. 그러니까요. 그분들하고 주로 청와대 뒷담화 했겠는데. 근데 이제 의식적으로 네. 우리가 있었을 때 했던 일들은 조금 피하게 되더라고요. 예. 약간 그래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시 꺼내서 그러니까 즐거운 감정으로 얘기할 때까지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맺힌 게 많구나 서로. 근데 이제 중간에 네. 그 전 직장 상사께서 내려오셔가지고 그러니까요. 예. 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우리로 치면 사장님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사장님이 말씀하시고 온 거예요? 아니면 그럼요. 갑자기? 아니 제가 항상 네. 제주도 내려가 있으면서도 계속 연락을 드리면서 놀러 오셔라. 네. 거기 계시지 말고 네. 거기 시끄럽고. 계속 시끄러운. 예. 그러니까 제주도 내려가 계시면 좋겠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완벽 가이드, 탁현민의 완벽 가이드 뭐 이런 분위기인 것 같던데요? 되게 힘들었던 거 아니에요? 근데 대통령께서 여사님도 그렇고 제주도와 인연이 깊고
그리고 많이 왔다 갔다 하셨어요. 아주 젊었을 때부터. 옛날에. 예. 예. 그래서 뭐 저보다도 구석구석 많이 알기도 하고 다만 이제 최근에 생긴 맛집 뭐 이런 거 잘 모르시니까. 예. 대통령 뭐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번에 좀 놀랐던 점인데 네. 제가 임기 중에는 대통령이 뭐 먹고 싶다 네. 혹은 뭐 좋아한다 이걸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5년 동안. 말씀을 안 하셨어요? 예, 이걸 먹고 싶다든지 뭐 네. 이걸 선호한다든지. 근데 이번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거 먹자, 뭐 메밀 먹자, 뭐 그럼 국밥 먹자. 맛집 소개하느라고 제일 네. 바쁘셨겠네요. 그냥 그런 게 이제 바쁜데 뭐 일 자체가 바쁘다기보다는 큰 차이는 그거죠. 전에는 누군가를 시킬 수 있었는데 예. 이젠 내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뭐 지금 내려가 계신 보좌관들이 2명 있긴 하지만. 네, 같이 오셨어요, 그분들도? 네, 같이 왔습니다. 그렇구나. 어찌됐든 전직 상사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이렇게 눈치 볼 것은 없기 때문에 어떠세요? 현직 5년 때 봤던 문재인 대통령과 퇴임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을 비교할 때 5년 전으로 되돌아간 기분? 그러니까 5년 전 대통령이 되시기 전에는 제가 대통령이 아니었으니까 네. 존경하고 뭐 믿고 따르는 어른 네. 혹은 뭐 그러면서도 내가 가끔은 농담처럼 해도 크게 야단 맞지 않는 그런 분이었잖아요. 네. 그 위치로 다시 돌아가신 것 같은 기분이 좀 들었죠. 그래서 저도 아무래도 말씀드리는 것도 훨씬 편하고 또 대통령께서도 저를 그렇게 대하시는 것 같고. 근데 가끔 이렇게 화면에 비치는 모습을 보면 약간 굉장히 끌려온 듯한 모습? 아니에요. 왜 그러세요? 그게 아니라 대통령께서 되게 마치 친아들처럼 이렇게 되게 각별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좀 받았어요. 눈빛에서. 되게 대통령의 눈빛이. 그러니까요. 뭐 대통령이 원래 친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는데 냉담하게 돼요. 아들에게. 평범한 경상도 어른 혹은 경상도 남자 특유의 경상도 딸은 아저씨. 아주 정말 딸바보라고 하는 정도 수준이신데 표현도 잘하시고 아들은 그냥 정말 덤덤하고 무던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들같이 대하는 것 같다가 갑자기 개그 콘서트 아빠와 아들 생각나. 그게 그렇게 좋은 뜻은 아니라고 저는 이제 받아들여요. 이를테면 대통령이 제일 애정 표현을 많이 하는 건 개. 고양이. 그러니까 뭐 대통령이 너를 개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 그러면 정말 아끼는구나 이렇게 느낌이 올 텐데 아들같이 보는 것 같아. 그러면 나쁜 표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좀 강도가 다르죠. 그렇구나. 근데 되게 제가 본 것은 굉장히 애정하는 듯한, 되게 믿고 의지하는 듯한 뭐 그런. 저도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냥 그걸 느껴본 적은 별로 없는데.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을까? 그래요?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대통령께서 화를 좀 많이 내시는 스타일인가요? 저한테요? 네, 아니 예전에 5년간의 임기 중에 공개적이고 공식적으로는 화를 내지 않으시는 편에 가깝죠. 아주 특별한 여러분. 그런데 이제 저한테는 화를 많이 내신 편이었죠. 그래요? 뭐 때문에요? 그러니까 일도 그렇고 주로 일이죠. 뭐 지난 5년간. 뭐 어떤 것을 결정할 때나 뭐 저와 관련된 보고들 제가 하는 일과 관련된 보고들 그럴 때는 조금 다른 비서관이나 수석이나 실장님들 대하는 거랑은 좀 다르지 않나. 왜 나한테 이렇게 화가 많으시지? 이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죠. 그만큼 좀 믿는 구석이 많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도 하고 또 의전일이라는 게 우리 정부 때 좀 많이 화제가 되긴 했지만 사실 대통령의 거의 PI와 아주 직결돼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분야의 정책적인 분야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래서 개인의 의사도 좀 많이 말씀하셔야 하고 또 저도 어떤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을 좀 맞춰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감정을 좀 드러내시는 편이 오히려 저한테는 좋았던 것도 있죠. 그렇구나. 제가 생각하기에 역대 정부를 쭉 그려보면 문재인 정부의 PI는 굉장히 특별했어요. 독특했고 이전에 없던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야말로 이제 탁현민 롤, 뭐 탁현민 역할, 뭐 이런 게 약간 대명사처럼 쓰일 정도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아, 이렇게까지 성장할 줄은 몰랐어요. 30년 전에. 질문인가요? 아니. 아니면 감탄인가요? 감탄이야. 아니, 근데 제가 그 많은 걸 묻고 싶었어요. 그 음. 지난 5년간 너무 많은 일이 있었고, 그리고 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도 많은데, 이제 하나하나 좀 나눠서 여쭤볼게요. 우선 윤석열 정부 얘기 조금 하고, 남은 우리 이제 마무리를 예쁘게 해야 되니까, 그 아름다운 얘기는 좀 뒤로 미루기로 하고, 이제 윤석열 정부 지금 한 넉 달 된 거죠. 비슷하게. 그죠? 넉 달 정도 됐는데, 국민들 지지가 막 24%까지 떨어졌다가 갤럽 조사에서는 27%까지 회복을 하긴 했지만 뭐 여전히 한 30%대 박스권에 갇혀 있는. 근데 거기에 보면은 대통령의 의정과 관련된 사고가 굉장히 많았고 특히 나토는 충격적이었잖아요. 그래서 야, 이건 진짜 안 되겠다 싶어서 서울에 올라와서 인터뷰도 하시고 막 이러셨잖아요. 네, 맞아요. 그때 그렇게 인터뷰도 하고 그랬는데 여전히 의문이 굉장히 많이 남는 것들 같아요. 그래서 전체 나토를 결산해 볼 때 제일 큰 문제는 뭐고 이거는 앞으로는 절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좀 조언을 한다면 어떤 게 글쎄, 있을까요? 일단 이런 류의 이제 질문에 어떤 답을 드리기 전에 제가 좀 계속 약간 망설여지는 거는 네. 정부의 어떤 그 행위에 대한 코멘트를 할 때 둘 중에 하나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애정이 있거나 네. 아니면 뭐 그래서 어떤 다른 대안이 있거나. 근데 사실은 저는 둘 다 없어. 없거든요. 그래서 그 애정 없이 하는 비판은 비난에 가깝고 그래서 제가 뭔가 말을 보태는 게 도대체 나는 왜 말을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어요. 얘기를 하면서도. 그래서 이제 고민이 많이 되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뭐 질문을 하시니까 네. 말씀을 드리면 대통령의 외교라는 거는 단번에 그 결과가 드러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토에 갔다 왔는데 왜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게 없냐라는 건 좀 무리한 비판일 수 있다고 봐요. 예. 네, 오히려. 우리가 외교적 성과를 거뒀던 것들도 한 번에 가서 바로 뭐 사인하고 무슨 회사가 계약하듯이 네. 만나고 오케이 지금 당장 결정 이런 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뭐 길게는 이전 정부에서부터 추진되어 오던 것들, 짧게는 임기 초에 시도했던 게 임기 말에 메이드가 된다거나 뭐 그런 식이니까 나토 순방 자체의 성과를 지금 평가하기는 좀 이르다라는 걸 전제하고요. 다만 이제 순방이라는 것에 제가 맡은 부분, 그러니까 순방의 일정, 네. 그다음에 순방의 형식, 그다음에 순방에서 홍보할 수 있는 어떤 포인트들을 잡는 것, 대통령의 아까 얘기하셨던 PI, 또 여사님의 PI, 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해외 그리고 국내에 있는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국격, 자부심, 만족감 이런 부분에서 현저하게 떨어졌다는 건 뭐 객관적인 사실인 것 같아요. 그게 뭐 1호기에 민간인을 태웠다거나 또 그래도 대한민국 대통령이 새로 취임해서 첫 순방인데 첫 순방의 첫 번째 양자회담부터 메이드가 안 되고 캔슬됐다거나 뭐 많은 조롱거리가 됐지만 만찬장에서 자기 위치도 못 찾는다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잡다한 것들은 그 일을 담당했던 실무자 입장에서는 몹시 속상하죠. 보면 자존심도 상하고. 근데 대체로 이제 일반 회사라면 전임자가 후임자한테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라고 알려주기도 하고 뭐 이런데 그렇죠. 사실 그런 것도 없었잖아요. 그리고 저는 좀 기다렸는데 안 오더라고요. 예, 연락도 안 없었어요? 오고. 예. 아, 정말요? 아. 그래서 아예 한 번도 보지를 못했어요. 아, 진짜요? 네. 아니 뭐 색깔은 좀 다르지만 그래도 하던 일은 비슷하기 때문에 아니, 저는 제가 들어갔을 때 제일 궁금했거든요. 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에 제가 했던 일을 했던 사람들을 예. 만나보고 싶었어요. 근데 그때 못 만났어요. 왜 못 만났어요? 중간에 중간에 탄핵되면서 다 나와버렸어. 예, 나가거나 아니면 네. 연락이 안 되거나 뭐 그다음에 뭐 하여튼 그렇게 흐지부지 돼버려서 그래서 처음에 몹시 고생했어요. 이거 어떻게 하는 해야 건지 되는지. 정말 뭐 참고할 만한 게 거의 안 남아 있었으니까 네. 그래서 우린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또 매뉴얼을 대통령의 만들었어요. 지시사항이기도 했어요. 그쪽에서 원한다면 철저히 최대한 협조해 줘라 라는 게 대통령의 지시사항이기도 했기 때문에 예. 뭐 설사 좀 마땅치 않더라도 예.
요청이 있었으면 예. 여러 가지를 이야기해 주려고 했죠. 근데 결국은 만나질 못했고 예. 그래서 연락조차 없었다는 예. 거잖아요. 예.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아마 공개적으로 예. 제 페이스북에 예. 뭐 해가지고 그 다음 의전 비서관 혹은 다음에 행사 기획을 담당하는 비서관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해서 공개한 적이 한 번 있었죠. 아니 그렇게 이른바 페이스북에 공개 편지까지 올렸는데도 지금까지도 연락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냥 못마땅한 것 같아요. 그런 거 자꾸 얘기하는 게 싫어. 네, 예, 싫겠죠. 자꾸 평가하는 것 같고 예. 못한다고 지적하는 것 같고 비교당하는 것 같고. 네. 근데 보수 언론들이 뭐 차라리 탁현맨을 데려다 써라라든가 뭐 그러니까 차라리라는 그리움. 말이 상당히 기분 나빠요? 아니 좀 웃기죠. 제가 5년 동안 가장 시달렸던 사람 네. 혹은 뭐 가장 비난받았던 사람 중에 하나이고 그렇죠. 조중동. 가장 잘려야 된다고 지목당했던 사람인데 네. 불과 뭐 100일 넘어서 100일 좀 넘자마자 뭐 블로우라든지 뭐 그런 사람을 찾는다든지 뭐 이런 이야기를 접하면 네. 아 쟤들은 뭔가 이런 생각이 들죠. 당황스럽겠어요. 당황이라기보다는 화가 나요? 그냥 약간 뭐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좀 같지 않다? 같지 않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만큼 그 역할이 굉장히 컸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저는 그건 약간의 착시 효과라고 봐요. 착시? 사실 한 정부가 평가받는 가장 중요한 지점은 네. 중요해야 할 지점은 결국은 정책적인 성과일 거 아니에요. 네. 대통령이니까. 네. 그리고 한 시대를 끌어갔던 최고 통치 권력이니까. 거기에 의전은 정말 곁가지죠. 혹은 표현의 방식, 혹은 아까 말했던 국민들의 시각적인 만족감, 네. 뭐 이 정도인데 그게 생각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처럼 봐주고 또 평가하고 이런 게 적절해 보이진 않아요, 저는. 아니 근데 왜 그러냐면요. 저는 이제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 보잖아요.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 볼 때 문재인 정부의 의전이 특별하게 보이는 거는 첫 번째 스토리텔링이 너무 잘 되고 연출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거는 뭐 겸손하게 얘기하고 싶겠지만 그 국민적 평가라고 생각을 해요. 뭐 그렇다고 해서 너무 잘난 척할 필요는 없는데.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 일이 그 값이 없다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네. 그것으로 평가받는 건 좋은데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평가받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렇게 평가는 안 할 거예요. 아니 예. 근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뭐 사실 정부는 정책으로 말하는 거고 노선으로 말하는 거고 철학으로 보여주는 거고 뭐 이런 건데 윤석열 정부가 지금 표방하고 있는 게 공정, 상식, 정의 뭐 이런 거잖아요. 왜 웃으세요? 별로 안 맞는 것 같다. 아니 공정, 상식, 정의를 표방하지 않은 정부가 있었나요? 문재인 정부도 그랬죠, 사실은. 네. 그거는 뭐 저는 박정희 대통령도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캐치프레이즈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그거는 더 좋은 말의 힘이라는 거는 그것이 갖고 있는 진정성이 담보됐을 때인 네. 거 아니에요. 공정, 상식, 정의는 사실은 대체할 만한 다른 말이 별로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당연히 추구해야 할 가치고 그러니까 어느 정부나 조금씩 단어는 바뀌었을지 모르겠지만 일관되게 표방해 오던 것일 테고 그거는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고 지금 정부도 마찬가지죠. 다만 그것을 어떻게 기술적으로 표현해내느냐 혹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국민들 눈앞에 보여주느냐 혹은 어떻게 감정적으로 건드려주느냐의 문제죠. 뭐 거기에 조금 기여한 바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지금 뭐 정부 내부도 그렇고 뭐 여당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힘도 엉망이고 뭐 전반적으로 보면 국민들이 이제 좋은 점수를 주기 어려운데 드러나는 것들도 다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청와대 안에서 뭐 무슨 사진을 찍었다든가 뭐 이런 것도 좀 논란이 되게 심하게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실수는 청와대를 들어오지 않는 것으로부터 시작됐다고 저는 판단해요. 청와대라는 것은 네. 두 개의 의미가 있거든요. 하나는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청와대가 있고 네. 하나는 시스템으로서의 청와대가 있다고 봐요.
물리적 공간의 청와대는 뭐 길게는 조선왕조부터 시작됐겠지만 네. 그럼으로써 충분한 의미가 부여될 수 있는 공간이고 시스템으로부터의 청와대는 뭐 최소한 뭐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네. 누적되어 온 결과물인 거예요. 수많은 시행착오 혹은 수많은 실험들이 켜켜이 쌓이면서 이런 땐 이렇게 하고 저런 땐 저렇게 하고 조직은 어떻게 하고 때로는 그게 비대해졌다가 혹은 또 축소되기도 하고 또 슬픈 역사지만 엄청난 수의 군인들이 그렇죠. 들어오기도 했다가 또 뭐 요즘처럼 검찰들이 들어오기도 했다가 뭐 네. 여러 가지 부침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중에 그래도 탄탄히 쌓여온 어떤 하나의 생명력이 있는 그런 것이었는데 그걸 둘 다 버렸단 말이에요. 상징적 공간으로서의 가치도 버리고 현실적인 시스템으로서의 가치도 버려버렸어요. 그러니 정말 맨 땅에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 왜 스스로 맨 땅에서 헤딩을 결정했을까요? 전 그게 참 이해가 안 되거든요. 우리 모두 다 이해가 이해를 안 못해요. 가죠. 도대체 네.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게 뭐 세간에 떠도는 얘기는 패스하고 네. 그냥 뭐 편하게 유추하자면 윤석열 정부의 기조가 이전 정부를 부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아마 거기에 가장 큰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나는 문재인과 다르다 네. 이 말을 그걸 하고 보여주기 싶어서. 위해서 네. 이전까지의 공간을 포기하고 네. 이전까지의 시스템을 버린 거죠. 그러면 잘해야 되잖아요, 이전보다. 그러나 그건 잘하기가 어렵죠. 그건 누굴 갖다 놔도 잘하기가 어렵죠.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이 된다 그래도 그 모든 걸 버리고 다시 시작하라 그러면 그 새 시스템을 구축하고 네. 새로운 상징적인 장소를 정하는 데만 5년이 다 갈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럼 이 정부는요, 말씀하신 대로 5년 내내 그 시스템 정비하다 끝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게밖에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지금 이 스튜디오 공간도 네. 지금 이쪽에 녹화하는 부스가 만들어지고 저쪽에 카메라들이 세팅되고 각각의 카메라가 자기 위치를 잡는 네. 데까지 꽤 많은 시간이 걸리고 시행착오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이걸 갑자기 옆 공간으로 옮긴다고 하면 그것이 안착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공간에 따라서 시스템이 움직이기도 하고 시스템의 필요에 따라서 공간이 조성되기도 하거든요. 그 두 가지 문제는 상당한 긴 시간이 무조건 필요한 거예요. 게다가 국가와 통치 권력을 상징하는 장소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이 있는 예. 곳은. 그러면 정부의 역사죠, 네. 거기가. 그걸 새로 만들겠다면 좋아요.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뭐 100번 양보해서. 그러려면 새 공간을 어떻게 조성할지에 대해서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그리고 대한민국에 가장 권위 있는 혹은 국민적 신망이 있고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건축, 그다음에 제도, 그리고 이미지, 하다못해 의자 하나를 놓더라도 네. 그 의자에 어떤 상징과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지까지의 스토리텔링을 다 하고 옮겨야죠. 그렇죠. 왜? 매번 옮길 수 없잖아요. 다음 대통령이 여기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다시 광화문으로 갈게요. 그리고 또 그 다음 대통령이 저는 말죽거리나 청파동으로 가겠습니다.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그렇게 해도 되는 것처럼 이제 해놔 버렸잖아요. 진짜 그것도 궁금해요. 다음 대통령은 어디에서 시작해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역사의식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아까 저기 장 기자님이 이 정부의 철학이 뭔지 잘 모르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바로 그게 어쩌면 가장 기본적인 문제일지도 몰라요. 그 철학이 곧 역사의식의 부재인 건데 이전 정부를 부정하는 것, 그러니까 본인들이 승계하고 싶지 않은 역사일 수 있죠. 그렇다고 생각해요. 저는 꼭 그분이 문재인 정부의 공을 다 혹은 공과를 다 안아줘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부정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없애버리는 건 전혀 다른 문제죠. 미국의 백악관은 아시다시피 미국의 민주주의 역사와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도 같이 하고 있잖아요. 네. 심지어는 백악관은 영국군으로부터 점령당해서 전소되기까지 했던 공간이에요. 그러면 그걸 버리고 싶은 욕망이 있을 수밖에 없죠. 네. 완전히 처참하게 파괴됐으니까.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거기를 그대로 보존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거기에 어떤 총알 자국까지도 남겨놓은 채 리빌딩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만 보더라도 역사는 내가 승계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승계하지 않을 수 있는 게 아니죠.
공과가 다 있는 거고 그거를 받아 안으면서 조금씩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갔어야 되는데 그것을 부정하니 제로 베이스에서 뭔가 시작해야 되고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하려면 정말 뛰어난 인물들이 모여서 상당한 긴 물리적 시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도 없고 그러니까 계속 이런저런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기는 거고 이 문제는 이 정권이 끝나고 다음 정권 때까지도 갈 수 있다고 봐요. 그래요. 네. 아, 이거 대단히 심각한 문제인데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는데 지금 소위 윤핵관이라고 하는 그 여의도에서 파견돼 온 정치인 보좌관 출신들의 비서관들을 싹 다 날리고 있는 중이잖아요. 전체 80명 가운데 뭐 지금까지 한 50명 정도 짐을 쌌다고 하고 뭐 어느 날 갑자기 나가라고 했는데 왜 나가라고 했는지도 모르는데 하여튼 너 나가 해서 나가야 되고 거기다 대고 또 3년간 취업 제한 통보까지 받아서 진짜 미치겠다 이런 뉴스 보도가 막 줄을 잇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100여 일밖에 안 된 정부가 말씀해 주신 대로 시스템도 그러니까 매뉴얼도 폐기해버리고 그리고 그 상징적 공간으로서의 의미도 다 버려버리고 그야말로 맨 땅에서 헤딩하는데 그 가운데 그나마 초기에 들어왔던 50명이 또 나가. 그러면 또 새로 또 그 사람들이 들어오면 그 사람도 처음부터 다시 또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계속 임기 악순환이 내내 되는 거죠. 우왕좌왕. 그리고 이제 그것과 연계에 대해서 이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이제 늘공과 오공의 관계인데 아시다시피 늘공은 이제 원래 공무원 네, 생활을 하셨던 예. 분들, 그다음 오공은 이제 별정직과 정무직을 얘기하는 거죠. 제가 처음에 청와대 들어갔을 때 이게 왜 이런 제도가 생겼을까가 좀 궁금했어요. 그냥 공무원은 전문직들을 공무원으로 시작해서 한 사람들을 쓰면 되는 거 아닐까? 굳이 네. 왜 정당에서 혹은 나 같은 전문가들을 굳이 공무원 사회에 편입시키는 이유가 뭘까?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긴 그렇지만 제가 가장 피부에 와닿게 느낀 것은 아, 이래서 필요했구나라는 걸 느낀 건 뭐냐면 어공의 핵심 역할은 네. 책임져 주는 거예요.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늘공은 그 일을 오래 했던 그 분야의 행정적 전문가들이에요. 이 친구들은 명령을 분명하게만 해주면 어떻게든 만들어내요. 그걸 잘 만들어내든 못 만들어내든 만들어는 돼요. 그렇지만 그 명령이 온당하고 정당해야죠. 네. 그렇지 않으면 하긴 하는데 이 친구들이 책임을 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공들은 네. 이 늘공들이 갖지 못했던 새로운 발상 혹은 새로운 실험 혹은 새로운 시도 이런 것들을 하라고 만들어 놓은 집단이라고 봐요. 그 기존의 관료제 혹은 관료들이 해오지 못했던 것들을 네. 좀 더 참신한 발상으로 문제 제기하고 또 던져주는 거죠. 늘공들은 그걸 받아서 자기 갖고 있는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해서 그거를 메이드하는 거고. 근데 그랬을 때 그 결과물에 대해서 좋을 때는 상관없지만 나쁠 때는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관료사회라는 그렇죠. 게. 예. 그거를 누가 책임져 줘야 되겠어요? 어공들이 책임져 줘야 되는 거예요. 더 분명히 얘기하면 대통령이 책임져 줘야 되는 거고 장관이 책임져 줘야 되는 거고 비서관이 책임져 줘야 되는 거고 행정관이 책임져 줘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최근에 보면 뭐 그 취임식의 명단을 실무자가 네. 폐기했다고 네. 장관이 나와서 얘기한다든지 혹은 뭐 그 비슷한 여러 가지 뭐 문화재청이 네. 아까 얘기했던 화보 촬영을 문화재청이 알아서 판단한 거라고 얘기한다 문화부 장관이 얘기한다든지 이런 거는 아주 비겁한 태도이면서 동시에 두 번째 문제를 야기시키게 돼요. 늘공들이 일을 하지 않게 만들어요. 자신이 하는 업무가 얼마 지나지 않은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공격받을 수 있거나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걸 인지하는 순간 그리고 그 책임을 어공들이 져주지 않는다는 걸 아는 순간 소극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고 저희도 그런 위기들이 몇 번 있었거든요. 네. 그때마다 책임을 져주는 자세가 필요한데 지금 모든 책임을 전부 아래로 내밀죠. 대통령도 미루고 장관도 미루고 또 그 장관의 그 밑에 누구도 미루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실무 과장들이 막 호출이 되고 네. 실무 과장 혹은 실무진들이 잘못해서 그거를 폐기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장관이 얘기할 수가 있죠? 설사 그렇더라도 장관이 제 책임입니다라고 얘기해야죠. 이제 두고 보세요. 지금까지 벌어졌던 문제가 시작일 거예요.
그래요? 두 번째 문제는 이제부터예요. 늘공과 어공의 긴장 관계가 시작되고 그 다음에 직업 공무원들이 명령을 해도 듣지 않아요. 혹은 듣는다고 해도 네. 그 책임 면에서 자신들이 책임질 수 있는 선까지만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 들어보면 암담하네요. 이 정부의 앞날이라는 게 지금 시작에 불과한데 이 정도라면 앞으로 보여줄 것은 뭐 보나마나 뻔하다.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아니 뭐 갑자기 각성하실 수도 있으니까. 갑자기요? 그게 돼요? 사람 잘 안 바뀌어요. 제가 보기에는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김건희 여사 문제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딱 그 재산 신고 보석 얘기 나왔을 근데 때 김건희 여사님 부분은 제가 네. 지금 김건희 여사님 쪽에 고발을 당한 상태라. 아 그래요? 네. 무슨 고발 당했어요? 그 김건희 여사가 직접 고발했어요? 국민의힘이 고발인이고 예. 김건희 여사 건으로 고발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그 외교부 장관 공간으로 네. 이사를 하게 됐잖아요. 네네네. 그 관저를. 예. 그때 한참 이제 관저에 어떤 나무가 있었는데 네. 그 나무를 자르라고 했다 어쨌다 그 네네네. 얘기가 막 돌았었어요. 네네. 그때 제가 어느 방송에서 사회자가 저한테 그 나무를 자르라고 했던 말을 당신도 들었냐라고 해서 제가 나는 그 말을 직접 듣지 못했고 저 나무가 시야를 많이 가리네요라는 말을 들었다는 사람으로부터 들었다. 네. 간접 증언. 네. 라고 했다고 해서 네. 명예훼손이다. 해서 지금 이제 경찰 고발된 건이 하나 있습니다. 조사도 받았어요? 조사도 받았죠. 경찰 조사 받았어요? 네. 직접 출석해서 네, 서면 직접 조사. 출석해서 받았죠. 그 직접 출석해서 받았는데 이제 조금 네. 제가 이 조사를 받다 보니까 뭐 네. 얘기할 게 많지도 않지만 예. 뭐 누구한테 들었어요? 뭐 이런 거 수준일 거 아니에요? 뭐 그런 정도 수준이고 예. 그리고 사실은 뭐 그 이전에 한겨레 신문부터 여러 매체가 이미 다 보도를 했고 네. 구체적인 말들도 이미 다 나와 있는 상태라 뭐 그거는 뭐 크게 중요하지 않은데 뭐 제가 들었던 의문은 이게 누구의 명예를 훼손한 거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집주인이 네. 자기 집에 들어가면서 자기 정원에 있는 나무를 자르라고 했다는 말을 했다고 치자고요. 네. 그리고 나는 그 말을 전해 들었다고 얘기했다. 안 되는 건가요, 그게? 나무를 자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시야를 가린다. 제가 아니 그게 내가 집주인이면 자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 나무를 자르라고 해서 나쁘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뭐 어떤 명예를 훼손당했다는 거예요? 김건희 제가 여사가? 그걸 물어봤죠. 예. 제가 무슨 명예를 훼손한 예. 건지 혹시 알고 있냐 예, 조사하시는 경찰 예. 말씀을 안 하시죠. 어.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모르겠다 나는 이게 나무의 명예를 훼손한 것 같은데 네. 그 얘기를 좀 조서에 꼭 써달라고 그러고 나온 적이 있어요. 아니 근데 진짜 생각해 보니까 그러네요. 누구의 명예를 훼손한 건가? 그러니까 어떤 목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나무를 자르라고 지시했다. 그러니까 마치 그 무슨 진짜 집주인은 정부고 국민이잖아요. 외교부 공간이 됐든 어디가 됐든. 아니 외교부 공간에 저기 임대를 하더라도 네. 뭐 그 정도는 저는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걸 뭐 자르면 안 되는 건가요? 아니 정부 재산 아니에요 그 나무가? 너무 아니 큰 뭐 나무, 옮겨 훌륭한 나무. 심든지 뭐 그거가 그렇게 큰 일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렇군요. 예. 아니 그래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얘기는 하기가 조금 어렵다. 아니 그렇다는 거고 뭐 질문하세요. 아니 뭐. 저는 딴 건 몰라도 네. 그 보석 같은 거를 남한테 빌렸다는 거잖아요. 두 개는 지인한테 빌린 거고 하나는 소상공인한테 샀는데 500만 원 이하여서 신고 안 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네. 어쨌든 그 세계는 우리 세계랑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고가 보석의 세계는 좀 다른 세계잖아요. 네. 6,500만 원, 1,500만 원 이렇게 기사들이 나오던데 네. 사실은 6,500만 원 정도면 그렇게 비싼 보석은 아니에요. 보석으로 그래요? 따지면. 몇 억 되는. 네. 네. 그래서 실제로 그 해외에서나 이제 본사 뭐 까르띠에가 됐던 이런 그 글로벌하면서 명품 네. 브랜드들에서 이제 실제로 보석을 빌려주긴 해요. 근데 이때 빌려주는 것들은 네. 10억 단위, 뭐 5억 이상, 뭐 그리고 3개밖에 없는 거 이런 것들을 무슨 깐느라든지 예. 뭐 아카데미라든지 이런 영화상 같은 거 할 때 여배우들에게 혹은 특정 배우들에게
빌려주죠, 일부러. 홍보용으로. 홍보 효과 때문에. 예, 예. 그리고 그걸 빌려줄 때는 그걸 전담하는 경호팀까지 붙여요. 너무 비싼 거니까. 예. 그러니까 빌려주는 건 그런 걸 빌려주는 거예요. 6,500만 원짜리는 안 빌려줘요? 보석업계에서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준명품? 그러니까 이케아 뭐 건물 가구로 따지면 이케아? 이케아에서 조금 올라가는 거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빌렸다는 게 저는 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6,500만 원짜리 또 빌려주나? 그거는 아니 근데 왜냐하면 이제 과거에 김정숙 여사 의상 같은 경우도 뭐 협찬 그건 다르죠. 샤넬에서 네. 한글을 모티브로 한 한정판 리미티드였고 네. 아주 특별하게 제작한 거였고 샤넬 네. 본사에서 빌려준 거예요. 샤넬 그렇게 본사에. 관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홍보용으로. 네, 그리고 나서 그게 샤넬 뮤지엄에 들어가 있는 거고. 그런데 근데 여기 6,500만 원짜리는 샤넬에서 패는 어떤 백을 네. 빌렸다는 거잖아요. 그냥 6,500원짜리 살 수 있는 것들. 아무나 살 수 있는 것들을. 그걸 왜요? 그러니까 좀 그걸 세계가 좀 다르다는 걸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설명의 타당성이 부족하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걸 왜 빌려주죠? 그거 빌린다면 뭐 예를 들어 김건희 여사가 한 5억짜리 했다. 전 세계에 10개밖에 없는 거다. 이런 건 이해가 되죠. 그건 빌릴 수밖에 없구나. 5억을 내고 그거를 사느니 빌려주겠다면 그건 한번 빌려서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1,500만 원, 6,500만 원 이거는 우리 입장에서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와 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 업계에 있는 분들 얘기는 그걸 누가 빌려주냐. 그건 빌리는 물건이 아니다. 파는 물건이지. 샀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도 가능한 거네요. 그러면.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나토에서 사가지고 온 거라면 1호기에 실어가지고 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네요. 현지에서 근데 지금 해명이 바뀌지 않았나요? 처음에는 그렇게 현지에서 빌렸다고 하다가 현지에서 빌렸다고 하다가 그 다음에는 지인한테 빌렸다고 하다가 뭐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지인한테 빌린 것 치고는 상당히 장기간 지금 보유하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네. 지금 도로 갖다 줬는지 어쩌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지인이 누군지도 잘 해명이 안 되고. 이제 이 이야기의 그 서글픈 결말은 앞으로는 못 하시겠죠, 이제 그거를. 뭐 빌린다거나 뭐 이런.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저는 대통령 부인이 너무 고가의 물건을 뭐 어떤 상징성이 있어서 뭐 이를테면은 착용을 하는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런 게 꼭 필요한가? 뭐 외교 무대에서 뭐 다른 나라 영부인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뭔가 자신을 뽐내기 위해서 그런 게 필요했다. 뭐 그 자리는 그런 게 필요한가요? 근데 일반 보통 국민들의 그건 뭐 우리나라 말고 다른 나라들도 다 비슷할 것 같은데. 뭐 저는 이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있죠. 결국은 이제 TP 온 것 같아요. 그 자리에 적절하냐 그걸 가지고 판단하면 될 것 같고 실제로 뭐 정상들 간의 어떤 공개적인 만찬 이런 때는 뭐 이번에 나토를 주재했던 스페인 국왕이나 혹은 왕비 같은 경우에 훨씬 더 고가의 보석을 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좀 캐주얼한 거다. 그럼 또 거기에 맞게끔 하는 거고 또 그런 공식 만찬에서 인사를 할 때 장갑은 빼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은 다 상식적인 수준의 의전인데 아니 장갑은 왜 낀 거예요 진짜? 저는 왜 꼈는지 모르죠. 제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왕비도 안 꼈던데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꼈고 혼자 끼셨더라고요. 추웠나? 그러니까 좀 이해할 수 없는 거. 그런 것도 사실은 의전 비서관이 챙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챙겨야 되는 거죠. 챙겨야 되고 사전에 시나리오도 상대 국가랑 다 검토하죠. 원래는. 그럼 그런 게 없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지금 대통령이고 여기가 상대국 대통령인데 둘이 이렇게 앉아 있다. 그럼 의자 높이는 어느 정도? 앞에 물컵은 어느 위치? 악수를 한다면 어떤 방향에서? 이걸 다 정하는 거예요. 미리. 상대국 의전 비서관하고 만나서 만나던 아니면 실무자들끼리 만나고 최종적인 결과물을 봤던. 그것 때문에 미리 가는 거죠. 그렇죠. 미리도 가고 사전에도 가죠. 근데 이원모 비서관 부인이 미리 가서 그런 걸 했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해명이 하도 여러 개라 제가 뭐가 공식 해명인지를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었어요. 못 하겠어요. 근데 진짜 너무 국민들이 너무 궁금해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뭐 추석 때 모여서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떡 빚으면서 도대체 왜 이렇게 비싼 걸 한 거야부터 시작을 해서 뭐 그 비행기는 왜 태운 거야부터 뭐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보석 문제는 그거 일반인들이 사기 쉽지 않은 정도의 금액이었다라는 네. 정도는 얘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게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저는 좀 그럴 것 같고 다만 해명은 네. 몹시 이상하다라는 쪽 정도로 제 의견을 드리고 네. 그 민간인을 1호기에 태워서 영부인의 공식 일정을 다루게 했다면 네. 그거는 그 자체로 상당히 위험한 뭐 보안 유출이기도 하고 규정 위반이기도 하고 좀 처벌받아야 되는 일이죠. 근데 지금 아무 처벌은커녕 뭐 책임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거 뭐 그렇다고 그래서 누구 행정관이 책임을 질 겁니까? 뭐 누가 아무도 그럴 얘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점점 미스테리해지는 거예요. 뭔가 사고는 쳤는데 그 사고에 대한 수습이나 이런 게 전혀 없으니까 도대체 이 사람들은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지에 대한 궁금증이 계속 생기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100일 기자회견 제가 봤거든요. 근데 되게 밋밋하더라고요. 예컨대 탁현민 비서관이 있었다면 이렇게 하진 않았을 텐데. 그리고 끝난 다음에 음악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너무 막 의자 소리 찍찍 막 이렇게 다 나고 영상 화면에 말이죠. 그래서 아, 이렇게 사람 하나가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드는구나라는 생각을 그게 했습니다. 전부 공간의 문제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공간의 문제? 거의 뭐 네. 공간은 괜찮던데요? 거기가 이제 아마 브리핑룸이라고 본인들이 새로 조성해 놓은 공간일 텐데 네. 일단은 공간이 청와대의 용빈관 내지는 이런 곳에 비하면 훨씬 더 작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카메라 워킹이 상당히 어려워지죠. 아주 단순한 화면들만 배치가 되죠. 그러면 금방 지루해져요. 아무리 기자회견이 뭐 시조는 아니니까 네. 기자회견이라는 포맷이 있기 때문에 되게 정샷으로 얘기하는 그런 그림들만 나간다고 하더라도 네. 카메라 앵글 자체가 너무 지나치게 단조롭고 층고가 무척 낮더라고요. 네. 아, 그러면은 조명이나 다른 장치들을 쓰기가 상당히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공간부터 일단 그런 상황이고 네. 그다음에 실제로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곳과 기자들이 질문하는 곳의 공간감은 또 의외로 또 길게 벌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직사각형으로 긴 공간이기 때문에 네. 그 공간을 메워줄 뭔가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하나도 안 했죠. 그래서 저는 그걸 이렇게 쭉 보면서 아, 저건 약간의 의도는 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 때 했던 기자회견처럼 어떤 영상을 만든다거나 혹은 뭐 세트까지는 아니지만 뭐 백드롭을 제작을 한다거나 이런 걸 안 하려고 했구나. 아, 그럼 뭐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자기들은 질의와 응답을 중심으로 간다. 가겠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음. 근데 이제 문제는 거기서 발생했죠. 질의 자체가 상당히 숫자도 적었고 네. 시간도 적었고 대통령의 답변도 그닥. 네. 만약에 대통령이 날카로운 질의가 많이 나오고 대통령이 그걸 피하지 않고 제대로 대답했다면 그랬다면 사실은 그렇게까지 못마땅하게 보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그렇지만 본인들이 중점을 두었던 부분이 그닥 효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네. 말씀하셨던 뭐 의자 끄는 소리, 대통령이 어떻게 할지 몰라서 우왕좌왕하고 진행하는 대변인이 앞으로 나왔다 뒤로 나왔다 하고 네. 카메라도 어디 잡을지 몰라서 계속 움직이고 이런 일종의 리허설 같은 화면들이 나가게 된 거죠. 보면서 아쉬움이 많으셨겠어요. 나라면 저렇게 안 했을 텐데. 뭐 남의 일인데요. 왜 남의 일이에요? 우리 국민들의 일이지. 아니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약간 감각적인 부분이라 그걸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주기도 상당히 힘들고 네.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뭐 우리 정부는 영상 같은 걸 하지 않고 대통령이 말하는 거에 더 신경을 쓰겠다. 우선 줄창 읽었잖아요. 네. 앞에 엄청 세게 읽었죠. 대통령의 메시지가 대통령이 직접 말할 때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축약되고 다양한 그림이 담긴 영상으로 전달할 때의 효과도 있거든요. 그렇죠. 전달력이 근데 훨씬 이거를 좋죠. 모르는 사람한테는 아무리 얘기를 해줘봐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각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렇군요. 이제 옛날 얘기 좀 해볼게요. 어쨌든 윤석열 정부 너무 많이 얘기하는 것도 좀 그럴 것 같아서 제가 굉장히 인상 깊었던 행사를 꼽아라라고 한다면 저는 도보다리 회담을 꼽을 것 같아요.
진짜 우리 국민들이 다 정말 이렇게 가슴에 훈훈한 야 우리가 이런 걸 할 수 있구나 라는 게 바로 도보다리. 물론 지금은 좀 아쉽게 됐지만 그거 좀 이어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쵸? 오늘 느닷없이 또 뭐 권영세 장관이 아니 추석이 내일 모레인데 뭐 여태 있다가 이제 와서 이산가족 상봉한 원래 미리 해서 추석 때 상봉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요즘은 이렇게 어디에- 이 윤석열 정부가 하는 걸 이렇게 보면 그냥 뭐라도 해야 되겠다 이런 느낌이 강박이 좀 강하지 않나요? 맞아요. 뭐 그런 것도 있어요. 제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보고 있으면 네. 그냥 뭐 시체말을 막 던지고 뭐라도 하나 걸리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낚시할 때 막 투망 던져가지고 뭐라도 하나 네, 잡히면 근데 그러면 잘 안 잡혀요. 아무것도 안 딱 잡혀요. 내가 뭘 잡겠다는 대상어가 있고 아, 거기에 맞게끔 딱 준비를 해야지. 예, 미끼도 그렇고. 예, 근데 뭐래도 잡히겠지 하고 던지면 네. 아무것도 안 잡히죠. 그렇군요. 여튼 다시 돌아가서 도보다리 회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근데 그때 뭐 내용적으로 그 평가는 우리 뭐 외교안보 분야에서 다시 다루기로 하고 그 준비할 때 어떤 걸 제일 그 다 기획해서 된 건 아니죠. 그럼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의도로 포장하긴 했지만 모든 일이 다 그렇잖아요. 네. 결과는 의도가 다 있었다는 걸로 이야기하고 정리하지만 몇 개의 우연도 있고 그 우연이 겹치면서 필연적인 상황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일이라는 게 뭐 되게 다 그렇죠. 어떤 것, 지금 잊혀지지 않는 가장 인상적인 것은 어떤 게 있어요? 도보다리 회담에서 음. 뭐 이미 뭐 여러 차례 얘기는 했습니다만 네. 그 상황 자체가 그렇게 긴 시간을 예정했던 게 아니에요. 점심 먹고 나서 진짜 산책하는 정도. 그래서 일종의 국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그 두 정상이 가치 있는 투샷 정도를 잠깐 내보내고 네. 정말 중요한 얘기는 회담에서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잠깐 산책하고 들어가는 일정이었어요. 원래. 네. 네. 근데 중간에 그래도 혹시나 몰라서 앉을 수 있는 자리를 준비하고 그게 그 자리였군요. 네. 그리고 거기에 뭐 그냥 자리만 준비할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뭐 물컵도 놓고 또 김정은 위원장이 담배를 좋아한다고 하니 재떨이도 하나 놓고 그리고 어쨌든 뭐 그 장면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카메라도 하나 세팅해 놓고 그 정도였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회담으로 그리고 도보다리 회담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그거는 100% 의도한 거냐? 그건 아니죠. 근데 그것도 북측과 만나서 사전 협의를 한 건가요? 도보다리에서 산책하고 잠시 거기서 이야기 나누시고 그다음에 회담장으로 갑시다는 합의를 한 거죠. 근데 거기서 얘기가 길어지셔가지고 둘이 이제 얘기가 길어지니까 그 누구도 거기서 이제 가셔야 됩니다 소리를 안 한 거죠. 안 한 거구나. 그리고 딱 보는 순간 감각적으로 알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건 그냥 내버려둬야 되는 건다. 그러니까요. 정말 새소리 막 이런 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치밀하게 세팅을 했다면 네. 마이크도 갖다 놓고 두 사람이 얘기하는 것도 하고 뭐 이랬겠죠. 근데 이제 마이크가 뭐 그 ENG 마이크에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네. 수음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변 소리 네. 뭐 이런 것만 이제 들어오고. 예. 그러니까 그때처럼 원래는 거기도 못 할 뻔했어요, 실은. 그래요? 아침에 거기 벌집이 떨어졌는지 벌들이 막 날아다녀가지고 벌들이 예, 당일날 아침에. 그거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럼? 여러 사람이 가서 벌 다 잡고 약 뿌리고? 뿌리고 벌에 안 쏘신 게 다 큰일 나죠. 네, 큰일 날 뻔했어요. 예. 하여튼 정상이 얘기하고 있는데 벌들이 날아다니는. 뭐 그것도 자연스럽게 넘어갔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근데 여하튼 남북 관계가 좀 좋아져서 정례화됐으면 참 좋았을 텐데 뭐 그러지 못해서 너무 아쉬움이. 요즘은 그 얘기를 끝내는 것 자체가 상당히 조심스러운 상황이라. 예. 그렇지만 뭐 저는 대전제라고 생각합니다. 남북이 통일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예. 그렇지만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거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죠. 어떤 난관이 있다고 하더라도 맞아요. 예. 그거는 양쪽 정부 모두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쵸. 실제로 그 일의 한 부분을 담당했던 사람으로서도 그렇고. 그렇군요. 그 남북 관계가 진전이 돼야 여기에 평화가 오는 거고 평화가 없으면 뭐 되겠어요. 한반도에서 어떻게 살겠어요. 그 현송월 단장하고도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있었잖아요. 언제 마지막 연락했습니까?
기억도 안 나요. 우리가 평양 방문했을 때 마지막 날 헤어질 때가 마지막이었죠. 그 얘기는 언제 해준 거예요? 저 뭡니까 열병식 밤에 해야 효과가 크다. 뭐 그것 때문에 국가보안법인가요? 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고발됐죠. 아 지금 고발돼 있어요? 네. 아니 고발된 건이 도대체 몇 개예요? 제가 모르는 것도 있을 테니까 뭐 전부 몇 건인지 모르겠고. 세상에. 근데 뭐 고발한 건 네. 뭐 별로 제가 말을 보태고 싶지 않고. 네. 현송월 단장은 연출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저 역시 같은 업무로 만난 사이고 그리고 꽤 많은 일을 같이 했었고 네. 당연히 두 사람 사이에 업무적으로 연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많았죠. 네. 많았고 그것도 별것도 아니에요. 너희의 열병식과 우리의 국군의 날 행사 이런 거 서로 얘기할 수 있죠. 네. 그 당시의 분위기로서 얘기하다가 우리가 그때 아마 국군의 날 행사를 밤에 한번 했을 거예요. 네. 저기 싸이 씨가 나왔던 그때 국군의 날 행사를 밤에 한 첫 번째 사례였거든요. 근데 역시 연출 기본이에요. 그거는 뭐 국가 보안의 문제가 아니라 네. 밤에 하는 행사가 집중도가 높아요. 그거는 뭐 연출론의 1장 1절에도 써 있어요. 네. 그 얘기를 했다고 이제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건데 그게 제가 그 정도로 그리고 저쪽에서 네. 나 때문에 바꿨다고 진짜 생각. 현송월 단장이 탁현민 비서관 얘기를 듣고 우리도 앞으로 이제 밤 해야겠다 생각해서 바꿨다라고 쓰고 있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뭐 제가 연출가로서 뭐 그 정도 얘기를 못할 것도 아니고 그걸 밤에 하라고 했다고 해서 뭐 대단히 국가의 위기를 초래했다거나 뭐 그게 위기를 초래하는 거예요. 밤에 연출하는 것이 좋다고 말한 수없이 많은 연출가들이 있는데 그러니까요. 어찌 보자면 우리가 21세기를 살고 있지만 뭐 국가보안법이나 뭐 이런 거 보면 여전히 우리한테 19세기적인 요소가 너무 많다. 뭐 이런 걸 좀 바꾸자고 우리가 막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여전히 제자리 걸음하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게 많이 진전됐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네. 그 고발 사건을 이렇게 접해 들으면서 네. 한 발자국 정도는 나갔다고 생각했는데 한 발자국도 못 나간 것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좀 서글프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제가 이제 북경에 있으면서 3년 후에 귀국하면 정말 훌륭한 나라가 돼 있을 거라고 상상했어요. 뭐 많이 바뀌어 있을 거라고 기대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상황은 우리가 옛날 얘기부터 다시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현송월 단장 다시 만나면 확인하고 싶으세요? 혹시 나 때문에 바꿨어요?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한테 연출하는 사람한테는 그닥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주 특별한 아이템이 아니에요. 밤에 하는 행사는 조명을 쓰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스팟을 그대로 드러나게 보일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구도를 잘라서 보여줄 수 있다. 네. 그거는 그냥 연출의 너무너무 기본인 거죠. 뭐 TV 연출도 마찬가지고 행사 연출도 마찬가지고 스테디움 연출도 마찬가지고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대단한 정보인 것처럼 보수 언론이 쓰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그렇게 연출론을 일반 국민들이 잘 몰라서 그런 그렇죠. 거지. 잘 모르죠. 사실은 잘 모르죠. 아니, 조명을 받으면 예쁘게 나온다 이 정도 이야기인 거 아니에요? 그거는 있죠. 네, 그런 얘기인 거예요. 네. 근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국가보안법까지 동원해서 그리고 북한이라는 체제가 내가 얘기했다고 바뀌면 그러니까. 그 정도인가? 어느새 북한을 움직이는 그 정도인지는 수준의... 잘 몰랐어요. 그렇군요. 제가 그렇게 얘기는 하긴 했죠. 이제 농담처럼 내가 얘기해서 바꾼 거 아닐까요? 뭐 이렇게 얘기는 하긴 했지만 그거를 그렇게 그 말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지하게 생각할 줄은 몰랐죠. 그렇게 보인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네. 와 대단하다. 그렇게 보인다는 게. 탁현민 비서관 대단하다. 막 이렇게 되는 상황인 거네요. 5년 동안 청와대에서 일하시고 이제 뭐 새롭게 뭐 모색을 좀 하셔야 되잖아요. 네. 탁현민 비서관이 무슨 일을 할까? 사람들이 되게 궁금해하거든요. 제주도에서 낚시만 할까? 그러면 도시어부에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그래서 앞으로 탁현민 비서관은 무슨 일을 하면 어떻게 살까? 궁금해요. 저는 연출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아마 어떤 형태의 연출이 될지는 몰라도 네. 그게 공연이 될지 행사가 될지 아니면 뭐 스테디움 연출이 될지 혹은 뭐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일을 아마 계속 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또 저도 그런 일이 저한테 남은 생애 전체에 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어떤 연출을 좀 하시고 싶으세요? 그거는 좀 고민. 왜냐하면 지금 최고층에서 정부 기획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 다시는 뭐 대중문화 뭐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저도 좀 고민 중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네, 실은 한 명의 연출가로서 할 수 있는 건 거의 다 다 해본 해봤거든요. 거잖아요. 예. 뭐 심지어 평창 올림픽도 관여했었으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청연출은 아니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게 좀 해보고 싶은데 이런 게 딱히 없어요. 예. 그래요? 예. 다 해봐서? 많은 경험을 해봐서 그 네. 5년 동안. 예. 그래서 그런 게 뭘지를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그런 모색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분명한 건 정치와 관련돼 있는 것들은 하지 않을 거예요. 왜 그렇게 특정 정당을 위해서 한다거나 특정 정부를 위해서 한다거나. 정부는 조금 다르죠. 왜냐하면 국가 행사라는 게 뭐 정부 행사니까 그거는 조금 다르고 네. 특정 정당을 위해서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앞으로는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제가 많진 않아요. 이제 빚을 많이 갚아서 그 중에 이제 아주 몇 명에게 진 마음의 빚이 좀 저도 있어서 그 개인의 빚을 어떻게 청산할지. 근데 그걸 일로 갚아라 그러면 몹시 고민할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그걸 제외하면 어떤 특정 정당을 위한 일은 하지 않을 것 같아요. 특정 정치 세력을 위해서 한다고. 그렇구나. 문재인 정부가 처음이자 마지막. 만약에 윤석열 정부에서 보수 언론들이 막 얘기하는 대로 좀 도와주세요. 좀 아무래도 안 되겠습니다. 뭐 안면몰수하고 좀 부탁드릴게요. 도와주세요. 하면 어떻게 해요? 아니, 그걸 농담처럼 얘기하셨지만 네. 그걸 진지하게 얘기한 사람도 있어요. 정말이요? 네, 근데 윤석열 정부에서 제안이 왔어요? 그건 제가 노코멘트 하겠어요. 노코멘트. 근데 뭔가 있다. 근데 네. 중요한 거는 제가 가서 될 일이 아니에요. 진짜로. 제가 이건 겸손이 아니에요. 무슨 의미인지 알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저 같은 사람이 가서 뭔가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면 여전히 현실 인식을 못 하고 있는 거라고 봐요. 네. 어떤 의미인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 너무 어려운 상황에 처했어요. 지금 진짜 어려운 상황에 처해서 진짜 추석은 다가오고 뭔가 기쁘고 막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난감한. 좀 아쉬운 건 있죠. 이제 네. 국가 행사라는 게 제가 뭐 이게 뭐 마지막 말씀이 될 것 같긴 한데 일을 하면서 2번 정도 큰 깨달음이라고 할까? 네. 실망이라고 해도 좋고요. 제가 5.18 때 김제동 씨를 사회자로 세운 적이 있어요. 5.18 행사 때. 네. 그때 보수라고 불리우는 이른바 당시의 야권 의원들부터 시작해서 정당, 그다음에 이 보수 세력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사회자 김제동에 대한 욕설과 오만 이야기들을 다 쏟아냈어요. 좀 징글징글했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8.15 기념 행사에 송일국 씨를 사회자로 모신 적이 있어요. 이번에는 진보에서 그의 가게와 그의 어머니 얘기까지 들먹이면서 아주 몹시 천박하게 공격한 적이 있어요. 전 사실은 이 극단이 다 지긋지긋해요. 아주 좀. 뭔지 알 것 같아요. 예. 근데 정부 행사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제가 그런 비유를 잘 쓰는데 정부 행사, 특히나 정부의 공식 기념식들은 제사상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서로 이해도 다르고 정말 원수 같은 사람들도 그 제사상 앞에는 그래도 뭐 상을 뒤엎거나 이런 극단적인 건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좀 참고 모이잖아요. 모여서 오히려 그 자리에서 조금 화해도 하고 서로 오해도 좀 풀고 그런 자리가 이제 기념식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야가 다 모이고 극단의 사람들이 다 모이니까. 근데 지금 정부가 그런 기념식을 그런 취지에 맞게끔 기획하고 혹은 운용하고 있느냐. 그건 좀 아쉬운 점이죠. 그렇군요. 네. 이제 시간이 다 돼서
후딱 갔네요. 1시간이 거의. 그냥 엉덩이가 아픈데요. 엉덩이가 아파요? 네. 자전거 타서 그래요. 하여튼 정말 오랜만에 만나서 밀린 얘기 나눴어요. 저는 재밌었는데 별로 떨떠름하네. 아니 저는 그렇지 뭐 않아요? 즐거웠어요. 이제 또 자전거를 타고 가야 된다는 게 그러니까요. 예. 하여튼 오늘 초대에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무슨 일을 하시든지 응원하고 또 비판할 무슨 일을 하든지 응원합니까? 정말로? 뒷얘기를 끝까지 들어야 돼요. 응원하고 또 비판할 건 하겠다. 라는 근데 말씀. 제가 뭐 비판당할 만한 위치가 아니어서. 그러니까요. 네. 여하튼 굉장히 유명 인사가 되셨기 때문에 뭐 비판도 응원도 동시에 다 들어야 된다. 장윤선 기자님이 네. 저한테 제가 제주도에 있을 때 전화하셔서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거 아무 방송에 나갈지 안 나갈지 몰라도 아무거나 함부로 나가지 마라. 그랬죠. 네. 예. 이거 아무거나 함부로 안- 그 얘기가 계속 묻더라고요. 고맙습니다. 네, 네, 또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예.